한국인들이 마음 근력이 약하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 끝까지 쓰러질 때까지 마음을 다잡으면서 가는 것을 보고 오히려 한국인들은 마음 근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요즘 뇌과학에서도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더 어렵고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데 뇌는 바깥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을 모니터링 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에 대응하다 보면 우리 뇌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고 책임감이 높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에 몰입을 하다 보면 파도가 멈추지 않죠. 근데 파도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가 많고 또 스트레스라고 하는 파도가 많은 매일매일의 이런 현장에서 당장의 여행처럼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생희 박사입니다. 건강을 찾는 그 여정에서 만났던 많은 연구자분들,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줬던, 기증했던 희생들, 또 거기서 얻었던 지식들은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유를 해드림으로써 분들에게 더 건강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책을 출판하게 되었고 또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픈 분들의 특징이 5가지 정도가 있었었는데 첫째는 리버만 행동과학 교수가 인간은 도파민형 인간 혹은 엔돌핀형 인간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프도록 수고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도파민형에 가깝다. 그 말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또는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마음이 더 가고 그 마음이 갔을 때 이제 뇌에서 도파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또 열심을 내는 엔진이 되어서 번아웃이 되는 과정까지 가는 게 도파민형 인간이고 엔돌핀형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그래서 만족을 하는 유형인데 대부분 아프도록 수고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도파민형에 가깝더라. 근데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까를 보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또 이것이 또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연의 끝까지 가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의 또 다른 말이 책임이라고 하는데 책임의식이 높다 보니까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신중해야 되니까 더 예민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게 좀 축적이 돼서 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룬 만큼 어떤 상실감이 좀 큰 것이 열심히 달려온 분, 또 아픈 분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좋은 곳을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쉬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봐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의 주요 5가지 특징들 그렇게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정신력이 있고 신체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신체력을 100으로 잡았을 때 우리 뇌가 그 에너지의 20%는 최소한 써야 돼요. 왜냐하면 뇌는 24시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소화와 관련해서 20%를 써야 돼요.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를 해야 되고 단순히 소화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 들어왔어요 라고 뇌에 전달을 해야 되고 또 뇌는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시켜야 되고 그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또 각각의 장기들이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고 소화하는 데 20%의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면역을 위해서도 30%를 써야만 해요. 저희가 하루에 2만 번 호흡을 하게 되는데 공기 중에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는 정찰세포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찰하는 세포들도 있고 또 뭔가 문제가 발견되면 그거를 가서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있고 그 공격이 끝나면 그 정보를 기억을 하는 기억세포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 시스템은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30%나 써요. 그러면 뇌가 20% 기본 필요하고 소화하는 데 20%, 면역하는 데 30% 그러면 벌써 70%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고 남은 30% 가지고 활동을 하고 또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프도록 수고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 30%는 부족하더라. 뇌에서는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결국에 가지고 와야 되는 곳이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곳에서 20%를 끌고 오고 또 면역하는 데서 끌고 오고 그 30%를 끌어와서 이제 그 일을 처리를 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자면서도 생각을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소화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없고 면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루에 암세포도 2,000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저하되는 면역력 때문에 갑자기 뭔가 좀 큰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과거에는 없었던 대장 관련된 질환이라든지 대사 관련된 질환 같은 것도 갑자기 어느 순간 좀 찾아오는 이유가 어쩌면 소화하고 하는 에너지 소리가 끌어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위한 그 70%의 에너지를 과하게 끌고 와서 쓰다 보면 우리 몸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게 돼 있어요. 뇌의 우선순위는 결국에 나이고 내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님이 그 일을 잠시 멈추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호를 주는 게 통증을 통해서 잠시 멈추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통증이 효과를 발휘 못하게 되면 우울감을 주게 되는데 몸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쉼, 또 지금 에너지의 분배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인인데 요즘 그런 사인들을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약들도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호도 차단도 되고 갑자기 아파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증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이 인식부터 제가 하는 게 좀 우선순위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꼴로 통증이 없이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통증이 없으니까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데 통증이 없는 그분들은 통증이 없는 것이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자분들의 특징이 평균 25세 이상을 살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갈 때 발이 삐게 되면 아프죠. 아프니까 그 발을 덜 쓰려고 하죠. 근데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픔을 모른 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인대나 근육이 손상되고 대부분 계단을 내려갈 때 이미 너무 많이 늘어나 있던 인대들 때문에 심각하게 많이 넘어지시고 출혈이 과다하게 되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잠을 못 자게 되면 몸이 아프죠. 근데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무리해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틀 혹은 3일 계속적으로 일을 과하게 하다가 대부분 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천연 진통제가 24시간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통증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주사를 처음으로 이 환자분들을 모시고 바늘로 지금부터 이제 통증을 느끼실 텐데 한번 느껴보세요 라고 눌렀는데 그분들이 통증을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따뜻하다. 그래서 의사가 통증은 불쾌한 느낌인데 다시 한번 느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긴 침으로 여러 번 찌르고 난 뒤에 자 이제 통증 느껴지시나요? 어때요?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슷한 표현을 하세요. 너무 따뜻하다. 그리고 너무 포근하다. 그래서 그 의료진들이 너무 궁금해서 왜 통증을 그렇게 느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 느낌이 이제는 나를 살려줄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몸도 한번 살펴보고 또 내 건강도 살펴볼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나는 이 통증의 느낌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통증이라고 하는 본질은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내 몸을 살리려고 하는 몸의 표현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 건강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일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마음 근력이 약하다. 그래서 마음 근력을 또 키우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 끝까지 쓰러질 때까지 마음을 다잡으면서 가는 것을 보고 오히려 한국인들은 마음 근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닐까. 대신 그것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특징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성공의 기준이나 행복의 기준을 너무 남이 평가하는 것에 가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일을 놓지 못하고 가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간은 저희 뇌 속에 책 한 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책은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손을 마주 보면 그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뇌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태어났을 때 처음에 백지 상태의 책에 첫 기록을 해주시는 분들은 부모님이시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성공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부모님이 쓴 기록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또 성장하면 친구에게 영향을 받고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이 사회가 요구하고 주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게 쓰여지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조직화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정보를 통해서 시냅스가 갖춰져 가고
하고 그 정보 토대하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성공의 기준, 또 행복의 기준이 남이 쓰여진 거에 의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약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신경 가소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록 남에 의해서 쓰여진 것 때문에 우리가 번아웃이 될 정도까지 가지만 오히려 이거 기회다. 왜냐하면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아픔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이 일을 하고 또 내가 왜 삶을 살지? 그러면 결국에는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작성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신경 가소성의 원칙은 내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세우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기존에 강하게 엮여져 있던 그 기억의 시냅스가 조금 약해지고 내가 새롭게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 그 기준들이 실제로 신경적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학습 규칙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를 잡아요. 3개월 동안 뭔가를 꾸준히 하게 되면 그 시냅스가 굉장히 강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책임감 때문에 막 몰아붙이면서 가려고 했던 그 찰나에 기준이 행복이라는 거 이런 거야. 내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면 이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하는 내가 만든 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때 마음 근력은 키워가는 것이다. 번아웃 하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구나. 이 아픔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기준을 만들어서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이게 건강의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그 생각, 태도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암세포의 증식, 보통 이 코르티솔에서 원인을 찾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몸을 건강하게 하는 DHEA 호르몬도 같이 분비가 되더라. 우리 몸을 좀 젊게 해주기도 하고 동시에 몸에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을 처치하기도 하고 또 암을 억제하기도 하는 이 DHEA 호르몬도 같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매일의 현실인데 그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콜티솔 호르몬이 올라가느냐 DHEA 호르몬이 올라가느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스트레스 성장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냐 여부보다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스트레스가 왔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관찰을 해보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거의 2시간 안에 한 3배에서 4배까지 올라가고 DHEA 호르몬은 거의 한 30분 안에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도 괜찮아 지겠지, 내일 생각하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것이 내포가 되어서 그 스트레스를 반응했을 때 이번에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낮춰지고 DHEA 호르몬이 5배, 6배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DHEA 호르몬은 20살이 넘어가면 거의 인간의 몸에서는 거의 분비가 되지 않는 호르몬인데 나이에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이 DHEA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왔을 때 괜찮아, 난 괜찮을 거야,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에서 건강을 추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건강의 비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제 은퇴를 앞두신 정신과 의사분께서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내가 평생 30년 넘게 똑같은 약, 똑같은 상담을 해줬는데 왜 누구는 마음적인 문제를 극복을 하고 왜 누구는 여전히 계속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 차이를 갈라놓았던 것일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해요. 계속 생각을 한 끝에 이분께서 찾으신 거는 몸이더라. 뭔가 스트레스를 극복한 분들은 몸이 조금 반듯해 보이고 신체적으로 더 상대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었고 극복하지 못한 분들은 늘 뭔가 움츠러드는 것 같고 또 뭔가 활동이 좀 신체적으로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쩌면 이 마음을 회복하는 하나의 출발점은 바디 마인드 커넥션이겠구나. 저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반드시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저희 막내 아들이 레고를 쌓다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무너진 것에 대한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몸으로 표현이 되더라. 제가 그때 힘들지, 다시 해봐, 잘할 수 있어, 마음적인 카운셀링 같은
같은 표현보다 그 몸을 토닥거려주고 안아주고 고개를 이렇게 살짝 세워줬더니 다시 시작을 하더니 이게 다시 또 잘 세워지니까 그때서야 자기의 그 뿌듯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고 가슴을 이렇게 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구글에 우울이라는 단어를 쳐서 이미지로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숙여 있는 게 좀 특징이더라. 그리고 반대로 기쁨, 행복이라는 걸 쳤을 때 이미지 속에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혹시 뇌가 내 감정을 읽을 때 내 몸을 읽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버드에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대학생을 데리고 고개를 2분 동안 숙이고 그 전후에 호르몬 검사를 해보니까 코르티솔 호르몬이 단 2분 만에 증가가 되는 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코르티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부신해서 즉각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인지했을 때 과하게 분비되는 건데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것 뿐이었는데 그게 분비가 되었어요. 반대로 고개를 들고 있게 하고 가슴을 좀 펴고 한 2분 동안 있게 했을 때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모두 다 검출이 되었어요. 이 호르몬은 긍정의 호르몬이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긍정의 호르몬이 바로 이 호르몬인데 단순히 고개를 들고 가슴만 폈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게 큰 거죠. 그래서 요즘 뇌과학에서도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 외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듣고 감각을 하죠. 근데 저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또 어렵고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데 뇌는 바깥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을 모니터링 하더라.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심장이 좀 빨리 뛰는지, 호흡이 조금 가빠라지는지 이런 몸에서 오는 사인을 통해서 밖에 있는 상황이 스트레스인지 싸워야 되는지 내가 우울해야 되는지 분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뇌의 원리이더라 라고 하는 게 최신 뇌과학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핵심은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몸이 무너지지 않게끔 몸을 보호해주고 몸을 바로 세움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자. 그게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또 긍정적인 반응할 수 있는 비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삶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같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에 대응하다 보면 우리 뇌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판단을 하는데 저희 실제 뇌에도 파도가 있어요. 뇌의 파도를 뇌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고 책임감이 높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에 몰입을 하다 보면 파도가 멈추지 않죠. 심지어 밤에 잘 때도 파도가 계속 멈추지 않고 또 그 파도 때문에 또 수면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파도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가 많고 또 스트레스라고 하는 파도가 많은 매일매일의 이런 현장에서 당장의 여행처럼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호흡인 것 같아요. 깊은 호흡.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횡격막이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이는데 그 횡격막으로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캠다운 시켜주는 신경인데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미주신경이 이렇게 자극이 되어서 갑자기 좀 이완이 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10번 정도 고개를 든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분주했던 마음들, 긴장이 되었던 몸들, 또 뇌파조차도 캠다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저희가 파도에서 출렁이다가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아주 깊은 심해로 내려가는 것처럼 잔잔하죠. 그리고 깊은 호흡을 했을 때 진짜 본연의 나를 만난 거죠. 그래서 진짜 본연의 나를 만나게 되면 거친 파도 폭풍을 보고 아, 내가 저런 책임감 때문에 내가 엄청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자처럼 볼 수 있는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분주할 때 깊은 호흡을 한번 내뱉으면 마치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여행을 하는 좀 마법과 같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너무 강한 사람들이죠. 때로는 그것을 잊고 너무 우리는 파도 위에만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너무 땅에서만 살다 보니까 실제 나라는 마음 거인을 좀 놓치고 살지 않았었나 꼭 여행을 갈 때만 쉴 때만 마음 거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마음 거인은 사실은 내 존재 자체이고 늘
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거인과 함께 살아가는 게 좋다. 그래서 한번 추천드려볼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이 마음 거인과 함께 10분 정도 티타임을 가지면 어떨까. 실제로 티를 한 잔 마시면서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어. 그래서 그 마음 거인으로서 좀 살아가려고 하고 10분도 조금 어려울 때는 10초라도 잠깐 벽에 기대도 괜찮고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고개를 좀 들고 깊은 호흡을 한 10번만 하면 순간적으로 깊은 호흡은 여행처럼 우리의 마음 거인과 연결시켜주는 마법과 같은 또 건강에 클릭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노르웨이에서 찾아온 분이 계시는데 주치의한테 갔더니 수술할 상황까지는 아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 아프니까 빨리 수술이라도 하고 싶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아픔을 좀 해결해보자 라고 오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아픔, 현상, 그 원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긴 시간의 대화를 가져보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수고였냐 하면 15살 사춘기가 막 시작하던 무렵에 싱글맘이셨던 어머니께서 노르웨이 대사관 직원분과 결혼을 하게 되시고 눈을 떠보니까 노르웨이에 도착해 계셨어요. 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영어도 아니고 또 노르웨이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춘기 시절을 보내야만 했었다. 근데 특별히 어머님도 너무 잘 해주셨고 새 아버님도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본인이 느낀 것은 내가 짐이 된 것 같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되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뻤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독립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20대를 보내서 임원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가 40 중반이 되어서 모든 것이 갑자기 아픔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왜 아플까?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열심히 산 것뿐인데 내가 왜 아프게 됐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정리해야지만이 이 아픔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과거를 정리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존중이다.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 다시 영어로 하면 바라본다. respect는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존중이죠.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후회스러운 것도 있지만 내가 과거를 판단을 해서 그게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권리는 저희한테 없어요. 저에게 의무가 있다면 내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난 과거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내 몸은 조금 서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더더욱 좀 항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너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몸이 통증이라고 하는 사인을 줘서 좀 쉬라고 한 건데 그 신호를 그동안 너무 약으로만 좀 통제를 했고 또 마음적으로도 통증이라고 하는 신호가 잘 전달이 되지 않으면 우울이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줘서 그 일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몸의 작용인데 그것조차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신호를 끊었기 때문에 지금 아픈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아픈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오히려 살려서 내 몸과 마음을 돌보아서 이 건강을 다시 한번 끌어내보자. 근데 그 시작은 지나온 과거를 리스펙트를 해주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래서 다시 15세 처음에 노르웨이에 갔고 교실에 갔을 때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머뭇하시다가 넌 소중해. 그러면 그 15세 소녀에게 45세가 되셨는데 듣고 싶은 말이 있냐 했을 때 수고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과거를 존중하고 내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많이 아프긴 하지만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구나. 가끔 후회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내가 잘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 존중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 의학에서는 본격적으로 과도하게 긴장되어졌던 교감신경이 맞추어지고 억눌려 있던 부교감신경이 올라오게 되는.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는 순간 누구나 우리 몸에는 아픔을 이겨내고 건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은 누구나 다 타고나요. 이 힘이 발휘가 되려면은 이 자율신경이 좀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데 그 자율신경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 출발점은 우리의 과거를 리스펙트, 존중해 주는 것이다.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력은 삶의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심장이 굉장히 작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한 시간만 운동해도 너무 지쳐서 멈추고 싶은데 심장은 평생 뛰어오고 있다. 왜 가능했을까를 보면 심장은 강력하게 수축하는 만큼 이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열심히 아프도록 수고를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저희 삶이 많이 수축이 되죠. 근데 저희는 이완을 하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멈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쩌면 무기력한 것은 우리 몸이 강제적으로라도 무기력하게 해서 우리 삶을 이완하게끔 만들게 하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무기력을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무기력은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끝이 난다. 그 무기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삶의 이완이 찾아오고 난 뒤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인 것 같아요. 아프도록 수고한 분들의 특징이 도파민, 열심,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가지게 되었을 때 갑자기 뭔가 좀 허무해져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다 보면 또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서 달려가고, 이게 끊임없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엔돌핀형으로 분류되어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열심히 자기의 삶을 잘 살지 못하지? 왜 저렇게 쉬지 않고 가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파민형 재능을 가지신 우리 아프도록 수고한 분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엔돌핀형 인간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교감 신경도 올라가죠.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부교감 신경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쌓여있던 독소들도 배출이 되기 시작을 하고 심장도 좀 편안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만성질환으로 분류한 10가지의 대부분의 질환들은 부교감 신경만 다시 좀 회복이 되면 호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순간 내가 지나온 이루었던 업적들에 대해서 나 정말 고생했구나, 나 수고했구나,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구나 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이루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새롭게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의 1000배, 또 누구는 5000배라고 하는 다이돌핀이 분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오시고 책임을 지시면서 살아오셨던 정말 아프도록 수고한 분들께서는 이 감사함을 가져서 오히려 건강의 기회를 찾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동화에서도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떠났는데 결국에는 다시 돌아왔을 때 파랑새가 집에 있었다. 건강도 다르지 않다. 결국에는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 몸을 살리는 힘, 건강 지속력은 이미 우리 몸 안에 있었네. 다만 이 힘은 매일매일 내가 몸과 마음을 돌봐주고 내 과거를 존중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이 힘이 발휘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삼으시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감정이 무너지셔서 그걸로 인해서 몸이 너무 아프게 되신 간호사 선생님께서 오신 적이 있으신데, 6개월 전부터 무언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으시더니 이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까지 되었다. 또 심장도 너무 아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지 검사를 해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떤 수고를 하셨나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6개월 전에 아버님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선생님은 어머니와 사시다가 대학교는 서울에 오셔서 서울에 있으셨던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된 경우였었는데, 근데 아버지와 살게 되면서 어린 시절 졸업식 때도 오지 않았던 아빠, 또 여러 가지 행사했을 때 와주지 않았던 아빠, 그 아빠에 대한 원망이 들어서 아빠를 마주할 때마다 소리 지르기도 하고 원망 섞인 소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빠와 몇 년을 살다가 6개월 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마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게 자기 때문인 것 같았어. 그리고 아빠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너무 밉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는, 그리고 아빠의 그 심장의 아픔이 자기에게 전가된 것처럼 자기도 계속 아픈 상태.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딸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아빠들은 딸이 소리
가는 거 신경 안 쓴다. 괜찮다. 아빠도 마음에 한켠에 미안함이 있으셨을 텐데 딸이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마 아빠로서는 오히려 좋은 마음이 드셨을 것 같고 어쩌면 아빠는 아쉽게 짧은 생으로 마감을 하셨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못다한 그 삶을 선생님이 이어받으셔서 잘 살아내신다면 그러면 그게 아버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추스리기 위해서 용서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본인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 그 용서하지 못함이 결국에는 마음도 몸도 아프게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오게 되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핌이라고 하는데 분리해서 핌 보내는 거. 그래서 과거 그리스에서는 빚이 있는 사람을 그 빚을 탕감해서 보내줄 때 이 단어를 썼었어요. 이 과학과 의학계에서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니까 암도 절제가 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도 너무 많이 분비가 되고 용서하니까 심장도 안정화가 되고 용서하니까 만성질환에서 회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의학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용서가 가능할까? 저희가 당장에 누군가를 떠올리기만 해도 용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용서의 선구자 앤리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아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혹은 어떤 상황에게 매여 있는 내 부정적인 감정을 끊는 게 용서이다. 영국의 용서의 철학자 조안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심지어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권리를 써주지 않는 거, 내가 선택적으로 하지 않아주는 게 용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용서는 가장 나를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바로 용서이다. 그래서 저희가 삶에서 절벽으로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절벽에 던져야 될 것은 내 삶이 아니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연결되어져 있던 그 사람에 대한 감정, 그 아픔, 후회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던지는 게 진정한 용서이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될 그 사람은 이미 어쩌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복수는 또 나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삶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개방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화가 나겠죠. 화를 표현하시고 아프지만 끄집어내어서 개방하는 단계를 먼저 가지시고 첫 번째 개방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결심을 해서 실천하는 단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이에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를 계속적으로 잡고 있는 심지어 나의 뇌에 시냅스로 연결하고 있는 이것을 나 이제 끊어내겠어. 그렇게 종이에 적으셔서 불에 태우시거나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행동을 통해서 나의 뇌에게 나 이제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고 용서의 또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는 단계를 통해서 나의 뇌를 바꾸는 거. 그러면 이 행동을 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거나 심지어 그 사람을 마주하고 했을 때 과거에 나를 무너지게 했던 그 뇌의 시냅스로 내 감정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거를 떠나보내주고 분리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낸 그 시냅스로 나의 생각과 감정이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 행동과 삶을 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삶에 대한 많은 해악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마지막 단계는 그 용서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견뎌낸 인생의 의미를 또 내 인생의 자양분으로 가지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 내 마음의 근력도 키울 수 있는 것이고 뇌 속에 있는 시냅스도 바꾸게 되는 가장 과학적이고 쉽지만 근본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건강의 파랑새는 우리 안에 있더라. 그 건강의 파랑새, 아픔을 이겨내고 건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은, 건강 지속력은 매일매일 내 몸과 마음을 가꾸어주면 누구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한번 주어진 우리의 삶, 건강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인류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가 아니라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일들 앞에서 내
마음과 몸을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이고 그게 바로 웰빙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이 내가 잘못 살았나 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아프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구나, 스스로를 존중해 주시고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을 돌보시면서 이 삶의 과정을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종착지가 아니고 과정이다. 건강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과정에서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